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2014년 경찰 승진 형사법 기출문제 해설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총 40문항이고요. 근데 해설한다는 게 조금 민망할 정도로 문제들이 단순하고, 과거 채용시험이나 과거 경찰 승진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그냥 뭐 거의 똑같이 재출제됐어요. 그래서 수준이 많이 후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찰관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한 사람이 이건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의 어떤 분이 출제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만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은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었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해설할 문제는요, 우리 자료실에 올려놓은 문제들은 기존의 문제들을 제 책 순서로, 그러니까, 수사와 재판, 집행,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눈 우리 제가 쓴 단비형사법 책 순서로 이렇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본서로 책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를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배열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 경찰 시험이니까 이 수사에 관한 문제가 많겠죠. 경찰 승진 시험이니까요. 이쪽이 많고, 재판에 관한 게 비교적 적고, 집행에 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수사 재판 있고, 보통 우리 책이 증거까지가 있잖아요. 재판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니까, 이 증거 파트까지는 문제가 꽤나 많은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재판 이후의 문제가 뭐 상소 문제라든가 재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문제만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균형에 맞지 않아요. 이유도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균형도 별로 없고, 뭐 창의적인 문제 전혀 없고,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 전혀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번 문제 이렇게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 강좌를 보시는 분은 경찰 채용시험이나 또는 내년에 승진시험 보실 분들, 경찰 채용시험이나 경찰 승진시험 보실 분들이 이 강좌를 대부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기타 뭐 국업시험 이런 시험을 보실 분들이 이 강의를 한번 보실 텐데,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한번 쭉 정리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죠. 그리고 어떻게 내년 승진 시험을 하시는 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한번 봐보죠.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여러 번 채용시험에 나왔던 거죠. 최근에 경찰 채용시험에 유행이 됐던 문제들이고요. 이걸 뭐 조합 반복했던 문제일 거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 뭐 두 문자 따서 외울 수는 없다고 그랬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알아두면 자주 보고 봐두면 좋은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만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재판 절차에 관한 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는데, 한번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죠. 기본 강의할 때 했던 거요. 12조 1항에 형사절차 법정주의 적정절차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문금지, 묵비권,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항이 있죠. 5항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구속 자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받을 권리하고, 그 다음에 통지권 있죠. 통지권. 5공화국 군사정부에서 사라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이게 특이하다 그랬죠. 그 다음 6항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이것도 우리 헌법에 특이한 거였죠. 근데 보석은 없다고 그랬죠.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은 있지만 보석은 없다. 그 다음에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이런 것도 있다. 그렇지만 전문법칙 같은 거는 헌법에 없죠. 그죠? 전문법칙은 헌법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1항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기판력이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2항 소급입법 금지, 사후입법 금지가 헌법사항이다. 그 다음에 사망 연좌제 금지도 있고요. 27조에 가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있죠. 사망에 보면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4항에 무죄 추정 원칙 있죠. 5항, 27조 5항 형사피해자의 법정 진술권 있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8조 형사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44조 45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109조의 공개재판의 원칙, 이런 것들이 헌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볼까요? 이미 노랗게 나가버렸네요. 자, 기억, 자백배제법칙 헌법에 있었죠. 그죠?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하는 자백배제법칙이 있었고요. 자백보호법칙도 있었죠. 근데 전문법칙은 없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니언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었죠. 디귿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헌법이었고 형사소송법에만 있었죠. 상소심은 원심의 선고한 형보다 피고인한테 불리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리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없죠.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상 법칙은 헌법에 있었지만 전문 법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형사소송법에만 있지 헌법에는 없다. 그 다음에 미엄 형사보장 청구는 있었죠. 피업 증거재판주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시엇 자백보강법칙, 그 다음에 이형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헌법에 있었죠. 그죠? 보석은 없고요. 자, 그래서 노랗게 된 거 기억, 니은, 미엄, 시엇, 이형 요 5개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로 가보죠. 이번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요런 문제들은, 뭐, 사신문항이 출제되는 경찰 승진시험에 주로 나오는 문제이지, 채용시험에는 가끔씩 한 번씩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시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 어쨌거나, 보죠. 1번.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규정이라는 게 이제 그 피고인 구속기간 제한 기간을 주로 말하는데요. 자, 아시고 계시죠? 1심 구속기간 제한 규정이 얼마예요? 1심에서는 구속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기본 2개월이죠. 그죠? 2개월이고, 그 다음에 2개월 한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죠. 그죠? 2심은 마찬가지죠. 2개월 한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고, 3심도 이렇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3회 연장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죠? 피고인 측에 절차 지연이 있으면 3회 연장이 하는데, 하여튼 이게 구속 제한 기간이란 말이죠. 구속 제한 기간. 구속을 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속 제한 기간 2개월에서 총 1심 같으면 6개월 구속 제한 기간이 요 안에 재판까지 끝내야 되는 기간이냐, 재판 기간이냐, 아니면 또는 심리를 이 안에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기간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하면은 끝, 이런 문제냐, 아니면은 6개월이 지나면은 구속은 끝나고 6개월 지나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헌재는 뭘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구속을 제한하는 기간이지 재판까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기간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재판 기간 내지 심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고 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경찰청장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전선하고, 이를 범죄 수사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영장주 내지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제 범죄자 측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겠죠. 아니, 나한테 지문을 따가려면 판사 영장을 받아서 지문을 따가야 되는데, 범죄의 지문은 이게 영장주의 원칙인데, 판사 영장도 없이 지문을 미리 다 주민등록상에 다 따놨다가 이거를 전산 조회해가지고 마음대로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거, 이거 영장주의 위반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온 국민을 다 잠재적으로 범죄인으로 봐서
범죄를 봐서 이렇게 지문을 따놓는 거 이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이 도둑놈이 한 거겠죠, 그죠? 범죄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에 또는 영장주의, 강제수사 법정주의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구 사회보호법 규정. 이것도 참 그렇죠.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사회보호법을 다시 되살리자라는 이런 뭐 송밤이 있나요? 그래서 재판 정보를 침해하거나 적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맨날 판례도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위원 제청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원 심사를 청구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제청이죠. 제청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다가 이 간통죄가 위원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원 심판을 청구해 달라라고 법원에 이제 신청했어요. 그게 위원 제청 신청입니다. 위원 제청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 심리 필요성, 청문회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가 5개월이 지났어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며 위원을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신청을 5개월 있다가 안 할랜다 그러면서 기각했다는 거죠. 기각했다면 청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면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랬죠? 법원이 잘못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헌 판례하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이 재판 잘못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한 판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판례가 지금까지 있을까요? 없습니다. never고요. ever겠죠. never, ever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긴 문장의 문제가 나오면 끝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끝에 보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법원은 뭐 자기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함정수사에 관한 문제들도 이거 뭐 워낙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함정수사는 범위발령 함정수사는 위법하죠. 그죠? 범위발령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그러면 1번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시기는 범위 유발에 의한 함정수사는 이죠.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수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그래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시기는 어떤 법의 위반입니까? 법률 규정에 위반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헌법 12조 2항 위반이죠.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 규정의 위반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공소 제기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적법 절차 규정의 위반이니까 자,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공소 제기가 되겠죠. 법령 규정에 위반한 공소 제기. 자, 그래서 재무다치고처로 저는 외우고 있죠. 여러분은 뭐 제발 고기 절반으로 외우시는 분이 많은데 재무다치고처. 그래서 요 무에 해당하죠. 무. 328조 형사소법 328조 327조 2호죠.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수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되겠죠. 결정이 아니고요. 공사 결정이 아니고 공사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유인자가 일단 그 끈앞풀이죠. 끈앞풀이 수사기관, 경찰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작업을 한 거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의자의 범죄 의사가 유발되었다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시켜서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시켜서 더러운 손으로 깨끗한 손이 아니고 더러운 손으로 시켜서
범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범죄를 창출했기 때문에 그 함정수사가 위법하다라는 건데, 수사기관과 아무 관련 없이 지가 알아서 작업을 해가 범죄를 만들어 놓고 국가에다가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한 행위가 아니죠. 국가가 한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3번, 4번도 많이 본 문제죠. 이거 뭐 워낙 기출이 많이 된 거고요. 3번은 부축배기 절도범이죠. 부축배기 술 취한 놈 들고 가다가 했는데 틀었는데 그거는 범위 유발형이 아니죠. 그죠? 기회 제공형이기 때문에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마찬가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잡았다면 역시 범위발령 아닌 거죠. 그죠? 기회 제공형입니다. 둘 다. 그래서 범위발령 함정수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딱 하나밖에. 판례, 명시적 판례는 딱 하나 뭐였죠? 노래방 도우미 사건 하나만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4번.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사에 관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필요성이죠.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에 한하며, 뭔가 빠진 것 같은데요. 법률에 규정한 바에 한하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타를 냈는지, 출제자가 오타를 냈는지,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법률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비례성 원칙이죠. 비례성. 2번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왜?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3번 사법경찰 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한다. 이거 중요한 거죠.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된다. 중요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출이 많이 됐었죠. 4번 변사자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구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을 할 수 있다. 변사자 검시가 뭔지 알면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요즘에 그 차 안에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 많이 하잖아요. 연탄불 피워놓고 또는 그 가스불 피워놓고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연탄불 피워놓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발견이 됐을 때 경찰이 와서 이제 변사자 검시를 한다고요. 죽은 사람을 검시를 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살로 위상이 돼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목이 이미 부러져 있거나 두개골이 둥기에 맞아서 함몰되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사자 검시가 끝나고 이제 검정으로 넘어갈 텐데, 검증이라는 게 바로 이제 사진 촬영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피해자의 후두부가 함몰되었다, 이런 거 발견했다. 이러면 바로 범죄로 일어난 죽은 거죠. 자살이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영장 받아와야 돼요. 응? 영장 받아와서 사진 촬영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겠죠. 그죠?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변사자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변사자 검시 문제는 거의 잊혀진 문제였어요.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다금식 하나 나왔는데, 이게 최근 한 10년간의 시험 중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변사자 검시 문제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고소 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워낙 또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죠. 1번. 고소 불가능 원칙은 친고죄뿐만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자 사이도 적용됩니다. 고소 불가능 원칙이라는 것은 한 범죄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더라도 그 고소 효력이 그 범죄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라는 거고, 그다음 수인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 효력이, 이 고소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이게 고소 불가분이잖아요. 고소 효력이 불가분이다 하는 건데, 고소 불가분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가 왜 인정을 한다 그랬죠? 바로 친고죄의 문제점 때문에 인정을 한다 그랬죠. 친고죄 문제점. 어떤 문제점? 친고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인데, 피해자 의사가 이랬다 저랬다, 범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피해자는 처벌할까 말까만 결정하는 것이지 처벌 범위는 이 검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소 불가능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고소 불가능 원칙은 오로지 친고죄만 적용되는 것이지 반의사 불벌죄라든가 즉시 고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결국은 생기게 되는데 조금 이거는 범죄가 친고죄보다 더 중한 범죄고 일단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먼저 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비교적 안 생긴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부분 판례죠. 자,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하고 친고죄는 형사법상 둘이 거의 똑같이 취급되는데 단 한 군데 바로 고소 불가능 원칙 한 군데만큼만 별도로 따로 취급이 되죠. 반의사 불벌죄가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틀린 거죠. 답이고요. 그다음에 2번 즉시 고발, 전속 고발이라는 거죠. 즉시 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맞죠? 여러 공범이 있는데 즉시 고발은 전속 고발은 요 고발된 사람에게만 미치지 다른 사람에게 안 미친단 말이죠. 즉 고소 불가능 원칙, 고발 불가능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맞다. 그럼 3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발하지 못한다. 고소 고발 다 안 되죠.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 사회에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4번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나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틀리서는 안 되는 문제죠. 그다음에 6번 통신 제한 조치 감청에 관한 겁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 문제도 경찰 승진 시험 고유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시험, 경찰 채용 시험에 아주 이따금 뭐 10년에 한두 번 정도 뺏겨서 냅니다. 그러면 통신 제한 조치 감청이라는 게 있는데 감청은 일단 그 통신을 감청하는 거죠. 통신을 감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화를 몰래 듣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죠. 대화를 감청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하고 대화는 결국 이제 통비법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이 다 적용이 되는데, 통신하고 대화 구별이 어떻게 되냐면,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요 차이로 보시면 되죠. 기계적 방법으로 대화를 하면 통신, 기계적 방법으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 남의 통신, 남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통비법이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그래서 1번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소정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그런데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니까 기계적인 방법으로 인한 통화죠. 그죠? 이거는 통신에 들어갑니다. 통신으로서 취급하지 대화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겠고요. 어쨌거나 간에 둘 다 통비법이 적용되긴 됩니다. 그 다음 2번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죠.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 제한 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는 즉시 종료해야 된다. 인데 옛날 규정입니다. 근데 일단 이게 답이고요. 이놈이 이제 맞다인데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2012년 12월 31일부로 이게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국회가. 그래서 이게 사실 의미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비를 못하고 출제를 했다는 것은 형사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출제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2개월 연장 규정이 이게 무한 연장을 하는 것이 이게 헌법 불합치됐고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봐야 됩니다. 뭐 위헌 무효가 됐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런 것도 안 걸러졌네요. 그 다음에 3번 형법상 강간죄, 공갈죄, 경매입찰 방해죄는 통신제한 조치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대범죄만 통신제한 조치 그러니까 감청의 대상이 되는데 요거 그 경찰 승진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상 범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 교재도 기본서 교재도 정리가 되어 있죠. 주의해야 될 거. 사기죄는 된다 안 된다, 공갈죄는 되고 사기죄는 뭐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대상범죄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포기하셔야 돼요. 채용시험 하시는 분도 거의 막 포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 통신 감청 및 우편물 검열인 경우 그 연장결정서에는 지금 연장결정서도 있을 수가 없죠. 위헌 무효가 돼버리니까 연장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따지면 연장결정서에 당초 허가 내용이 없던 대화 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 녹음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맞죠? 판례이긴 합니다. 과거 판례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 녹음도 뭐 감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다면 나중에 연장결정서에 없던 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답은 하여튼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어떤 시험이든 늘 등장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근데 문제가 참 그래요. 1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조서 쓰면서 변호인이 들어왔는데 그 사유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기재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꼭 20문제든 40문제든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한 문제는 꼭 만든다 그랬죠. 하여야 한다인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서 틀렸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많이들 본 거죠. 2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신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신문 중에는 변호인은 의견 진술할 수 없다는 거죠. 예외가 밑에 있고요. 그다음 3번에서 그 신청권자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피의자 변호인하고 형제 자매까지인데 동거인 고용주가 없다라는 거. 동거인 고용주. 동거인 고용주는 보석하고 구속적부 심사에만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나오면서 체크를 해 두셔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검사, 사법경찰관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데,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항고? 즉시 항고? 아니죠. 준항고 하는 거죠. 준항고. 417조의 준항고를 통해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 것도 조심해서 보시고요.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된다. 8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 신문 최근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했는데 전혀 없고요. 옛날 내용 참 고닥다리 기출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신문전에 진술 거부를 고지해야 된다. 뭐 맞는 거고요. 2번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의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한다입니까? 피의자나 피고인 신문 시에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임의적 동석만 있는 거죠. 그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해서 부모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같이 앉아서 수사권에 재판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의 경우는 필요적 동석 사유이죠. 그죠? 이 경우라면, 피해자 같으면. 3번,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피의자, 도둑놈이 말하는 거, 녹화해 그러면 동의해 줄까요?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피의자 아닌 자, 즉, 피해자나 참고인이죠. 피의자 아닌 자. 피해자나 목격자 같은 참고인인 경우죠. 피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녹화해요? 사전에 고지만 하면, 녹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전 고지했으면 됩니다. 사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뭐, 무진장 많이 나온 거고, 요렇게 함정을 많이 팠던 거죠. 그 다음에 2인 이사인 때는 피자가 변을 잃을지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 자, 다음은 넘어가죠. 9번. 영장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자, 영장조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늘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영장주의라는 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영장주의라는 것은 그 이미 수사의 경우는 영장주의가 필요 없죠. 그죠? 이미 수사의 경우는 영장주의 필요 없고, 강제 수사로 넘어갔을 때, 강제 수사는 피의자 인권이나 피의자 의사에 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미 뭐 처분이라고 해도 되죠. 이미 처분, 더 넓은 개념이 처분이죠. 강제 처분, 이미 처분, 강제 처분. 이미 처분 중에 수사기관에 하면 이미 수사가 되는 거고요. 강제 처분 중에 수사기관에 하면 강제 수사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강제 수사나 강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놓은 법정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법관의 영장을 받아와야 되는 영장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적용되는 것이 강제 수사, 강제 처분이죠. 그래서 일단 강제 처분에만 영장주의 적용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해야 된다라는 거, 사전에 발부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숨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원리부터 일단 보시고, 가보죠. 1번. 마약류 관련 수용자의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마약류 반응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 처분이 아닙니다. 범죄를 위한 수사가 아니에요. 소변 강제 채취는. 그래서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가 아니고 일종의 보안 처분입니다. 보안 처분. 보안 처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교정학 공부를 하시면 형집행법 그 시행 규칙이죠. 시행 규칙, 형집행법.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소변 강제 채취가 아니고요. 소변 그 마약 반응 검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는 채취입니다. 그래서 수형자죠. 수용자의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강제 채취는 강제 채취가 아니고요. 그 동의를 의한 채취예요. 그래서 법관의 영장을 필요한 강제 처분이므로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강제 처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해줬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의 소변 채취가 법관의 영장 없이 실시되었다면 헌법 12조 3항에 영장 주입이 된다라는 게 틀렸어요. 바로. 그래서 뭐 강제 채취라 해버리기 때문에 속기 쉬운데 소변을 강제로 채취하는 게 아니고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변 검사이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이제 강제로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려면 마약을 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압수수색이 가능할 거니까. 또 그때는 영장을 받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채취라는 것에 쏘면 안 됩니다. 소변의 채취, 소변의 채취. 자, 그 다음에 2번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뭐 당연하고요. 영장 없이 체포된 자도 적부심사 청구는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이런 것도 그 경찰 승진시험에만 주로 출제되는 문제이긴 한데,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의 지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그러니까 이거 지문을 안 찍는 거죠.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 채취를 강제하는 구경본죄 처벌법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4번은 당연한 거고요. 막 그렇게 하고 넘어가죠.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9번 판례는 9번 문제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거 9번은 요 판례 자체는 중요합니다. 함정에 이렇게 쏟기 쉽단 말이에요. 강제 채취니까 이거 강제 처분이고 그럼 영장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함정이에요. 강제 채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 조심하고 다른 시험 보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될 문제 같고요. 10번 긴급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긴급 체포는 왜 하죠? 긴급 체포는 중대한 범죄인을 놓치는 것을 막게 한 거죠. 영장을 받아와서는 중대한 범죄인이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1번 긴급 체포는 피의자가 사용,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히 있습니다. 장기 3년이 맞나요? 단기 3년 아닌가요? 장기 3년 맞죠, 그죠? 긴장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긴장, 긴급 체포는 장기 3년.
이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하지 못한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된다? 즉시 석방해야 된다. 맞나요?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즉시 석방해야 된다. 그다음에 3번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자, 긴급 체포 요건은 이렇게 중대 범죄인이고 또 하나 요건이 뭐 있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요건이 필요하죠. 즉 구속을 시키려면 시킬 수 있는 구속 사유도 갖춰져야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긴급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니, 긴급 체포를 누가 합니까? 경찰관, 검사가 하죠. 그러면 저 새끼 저거 안 잡으면은 튈 것 같아. 그럼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100번 긴급 체포하는 검사, 사법경찰관이 판단해야 되지. 에? 판사실에 앉아있는 판사가 그걸 판단해요, 나중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후에 밝힌 사정은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긴급 체포든 현행범 체포든 저놈이 현행범이야, 저놈이 지금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놈이야, 저놈 지금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하지 않으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이 우리가 있다 없다는 거는 항상 누가 언제 판단해야 돼요? 항상 누가 언제? 항상 체포하는 사람이 체포 당시에 지가 인식한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판사실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끌적거리고 있는 판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죠? 판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체포하는 자가 판단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긴급 체포된 후 석방된 자는 또는 변호인은 그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영장죄를 관철하기 위한 통지제도가 도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워낙 많이 나왔던 거 이러면 틀릴 수도 없죠. 그 다음에 자 11번 비슷한 게 또 나온다고요. 현행법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바로 2번 봐볼까요. 범죄 실행이 직후인자란 범의 실행일을 종료한 직후의 범이라는 것이 누구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해야 된다? 저 새끼 지금 금방 물건 또 빼서 주머니 넣어서 금방 소매치기해서 금방 여자 엉덩이 만져 성추행해서 이거 누가 판단해야 돼요? 체포하는 자가 판단해야 되죠. 제3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뭐 워낙 또 많이 나오죠. 재판관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이다. 뭐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이다. 이런 데 아니고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와서 명백한 경우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또 많이 나온 문제고 나머지 지문들은 뭐 다른 거죠. 넘어가고요. 12번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경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위가 인정된다. 그러네요. 그죠? 말해주진 않고 말했음이라고 써놨으니까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죠. 범위 범죄 의사가 인정된다. 이번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운전자를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자, 현행범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인 자여야 되는데 범행 중은 지금 뭐 음주운전 중이다, 뭐 강도 중이다 이게 분명하죠, 그죠? 근데 범행 직후라는 게 문제죠.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놨다 이건데 음주운전하다 운전대를 밖에 나왔다 이건데 대원 판례는 몇 분 안에 잡으면 현행범을 봐요? 그래서 직후라고 해서는 범죄의 그 시간적이나 장소적 접착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시간적 접착성, 장소적 접착성이 있어야 된다. 즉 범죄 행위하고 현행범 체포 행위하고 시간적으로 밀접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장소적 접착성은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대원 판례상 시간적 접착성에 관한 대원 판례 기준이 있죠. 몇 분? 도미노 피자의 법칙. 30분 이내에 잡으면은 현행법원으로 보지만 30분 넘어서 40분에 잡으면은 현행법원으로 안 보죠. 피자 식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분 법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40분이 경과됐어요.
핸들 놓고 나온 지 40분 지나서 잡았으면은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었으면 긴급 체포가 가능한 것이고, 음주운전은 음주운전하면 사형되나요? 안 되죠. 술 먹고 운전대사 무기징역 하나요? 안 되죠. 장기 3년 이상 범죄 아니죠. 그래서 긴급 체포 대상도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위법하다, 맞네요. 그죠? 맞는 거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현행범인에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이건 맞고, 현행범인의 체포는 긴급 체포의 경우와는 달리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는다. 법 규정상 긴급 체포와는 달리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판례는 현행범인 체포할 때도 현행범인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어느 사건에서? 경찰관 모욕죄 사건에서, 그죠? 경찰관한테 욕한 사건에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은 경찰관 욕해도 현행범 체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렇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면 되죠. 발부되어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13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 설명을 좀 보고 가보죠.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지방법 판사가 이제 피의자를 신문합니다. 피의자를 신문이죠. 신문. 근데 1997년에 도입될 때는 피의자를 이렇게 지방법 판사가 신문할 수 있다 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구속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 신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구 마음에 달려져 있었어요? 판사 마음에 달려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판사의 임의적 피의자 신문이었는데, 그러다가 95년이고 97년에 이게 피의자가 신청해야 할 수 있는 걸로 법이 개약이 됐었다 그랬죠. 개선이 된 게 아니고 개약이 됐습니다. 피의자 신청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2007년이 되면서 OECD 기준으로 이걸 바꿨죠. 그죠? 그래서 모든 OECD 국가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을 반드시 하고 영장을 발부하더라 해서 피의자의 대명권 이런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방법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는 피의자 신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바꿨죠. 그죠? 그러면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피의자 신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옛날 거라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피의자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리죠. 판사의 재량이다 그러면 틀리죠. 의무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의무다라고 해야 되죠. 판사의 의무다. 즉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신문해야 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자, 그래서 문제를 봐보십시다. 가장 적절한 거네요. 적절한 거. 1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신문할 수 있다. 이건 97년 얘기. 그죠? 틀렸죠. 2번. 구속장 피의자 신문 실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틀렸죠. 의무다. 3번.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야 한다. 그렇죠. 하여야 한다. 맞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된다 해서 신문시일까지 법으로 못을 박았죠. 48시간 아닙니다.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된다. 4번.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공개합니까? 기소가 된 다음에는 공개하고 기소가 되기 전에는 공개 안 하는 게 형사법의 원칙으로 그랬죠. 그죠? 그러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기소 전 절차에 기소 후 절차에 기소 전 절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틀렸고 뒤에는 의미 없는 얘기고요. 많이 출제가 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4번. 구속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현행법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재판 날로부터 계산한다. 피의자 구속기간이 얼마죠? 경찰 같으면 10일, 검사 10일, 한 번 더 10일, 30일이죠. 수사 과정의 피의자 구속기간은 총 30일인데 그 총 30일이라는 구속기간이 체포한 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구속영장이 떨어진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나요? 구속영장이 떨어진 날이 아니고 체포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죠. 맞죠? 2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이 기재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렇죠? 구속영장이 기재된 장소가 아닌, 지금의 국정원, 옛날에 안기부, 남영동 분실에다 갖다 구속해놨다. 이러면은 변호사가 만나기 힘들고, 가족이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위법하다. 맞다. 3번.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등등 내 청구의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죠. 그죠? 맞네요. 4번.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며 위법하다. 종전 구속영장은 절도했는데 새로는 절도가 아니고 이놈이 그거 가서 뭐 강간도 했네 그래서 또 구속했다. 그러면 이중구속 개념이 되는데요. 이중구속은 적법해요? 위법해요?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구속영장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슨 기준 서류라고 그러죠? 사건 단위 서류라고 그러죠. 그죠? 사건을 단위로 구속영장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인 경우는 구속영장 효력이 안 미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개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가능하다. 이중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나 다수설 판례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5번. 접경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이게 이제 이석기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석기. 1심에서 유죄 판결 났죠. 징역 12년인가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결이 났죠. 이석기가. 근데 그 변호사를 자신의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는 사정이 있었어요. 뭐 A 변호사가 있었다. 왜냐면 둘 다 얘를 국가보안법 위반 자기 당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사정만으로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경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 저 새끼가 나라를 북한에 갖다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변호사를 자기 사건에 끊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못 만나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변호사가 얘를 도망을 시키려고 했다 하더라도 이 변호인과의 접경교통권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접경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나머지 2번, 3번 이런 거 많이 나왔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4번 접경교통권을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 가능하다. 그렇죠? 417조 준항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뭐 어떤 시험이든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죠. 체포구속 적부심사 부분은요. 한 문제 등장합니다. 1번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는 법원은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렇죠. 수사 방해의 경우는 신문하지 않고 적부심사를 기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해야 한다. 48시간이라고 못이 박혀졌습니다.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하도록 되어 있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요. 그래서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3번 법원은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는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이게 뭐죠? 피의자 보석이죠. 피의자 보석. 피의자 보석은
다른 말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자 석방제도라고도 그럽니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자 석방 결정인데요. 이 결정이 독자적인 제도가 아니고 적부심사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함정에 속기 쉽죠. 후속 적부심사에만 결합이 되어 있지 체포 적부심사에는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함정에 쉽게 빠지는 부분이죠. 즉 거꾸로 말하면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만 적부심사를 신청하면 피의자 보석을 해주는 것이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체포 적부심사를 신청하더라도 피의자 보석을 안 해준다고요. 이게 대원 판례죠. 그죠? 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구속은 10일, 피의자 구속은 10일, 뭐, 끝까지 하면 3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니까 보석이라는 게 의미가 있지만, 체포의 경우는 몇 시간 안에 끝나나요? 48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그죠? 48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는 보석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 대원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체포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틀렸습니다. 구속 적부심사에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자 석방, 피자 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체포 구속 적부심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입니다. 피의자는 없죠. 그죠? 변호인은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했는데 이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이걸 여기서 쏘갔다면 여기서 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형사소송 규칙 121조 2에는 열람권과 있지 등사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판례에 의할 때는 등사할 권리도 있습니다. 옛날 판례가. 그래서 그 판례에 의하면 나왔으니까 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나 다 맞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답을 못 찾은 사람은 여기에다 답을 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호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들어가 있죠. 그죠? 동거인 고용주. 보석하고 적부심사 청구권자에 들어가 있어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보석은 구속된 사람을 보석을 받고 또는 다른 조건으로서 석방한 거니까 그 보석이 전쟁 구속이 나가리가 되면 보석은 자동적으로 나가리 됩니다. 3번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나왔네요. 보석 취소의 경우는 보증금의 몰취가 임의적 몰취죠. 언제 몰취해야 된다예요? 형 집행을 받은 수용자가 형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할 때 그때 보증금을 전부 다 100번 몰취를 해야 되죠. 그죠? 몰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석 취소할 때는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이거 다 취소해버리면 돈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재판에. 그래서 판사가 보증금을 5천만 원을 몰취를 다 하지 않고 몰수를 하지 않고 4천만 원을 남겨놨다면 그 4천만 원 아까워서라도 재판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증금을 전부 몰취하지 않고 일부 몰취만 하든지 뭐 이런 거를 법관의 재량으로 법이 남겨놨습니다. 판사가 간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 할지 말지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증금 담보는 7일 내에 환부해야 된다. 뭐 법조문 사항이고요. 자, 그다음 18번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전부 다 기출문제 지문들이죠.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해설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시험에는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1번 피고인에게 의견할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무 결정은 형사법 135조 위배되지만 재판 결과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법에 위배되었는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 이유가 안 됩니다. 법령 위반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상고 이유가 되는데 대법 판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서 상고 이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약속음이 범죄로 위조 문서인 경우에는 몰수가 될 뿐 환부는 가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몰수에 선고했는 뒤에 위조 표시로 환부할 수 있다. 이거 맞네요. 그죠? 답이겠네요. 3번 외국산 물품을 관세 장부로 혐의가 있다고 봐. 즉 밀수한 거죠. 밀수 혐의가 있다고 압수했다가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해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재 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압수물은 관세 장부로 볼 수 있으므로 없죠. 언제 어떻게 밀수했는지 몰랐으니까 밀수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기속시킬 수 있으리 아니고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개수할 필요성도 없는 거죠. 틀렸고요. 4번 형사정법상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규정은 이해관계니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부는 형사소송법상 뭐 법률관계만 규정할 뿐이지 이해관계니 자기 소유권을 민사소송에서 받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19번 적절하지 않은 것. 역시 기출문제의 정리겠네요. 기억.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경우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은 판사가 정하는 거죠. 그죠? 그 판사가 정해놓은 것을 마음대로 그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원 판례죠. 그래서 김태한 제주지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건의 하나지 그 자리에 우연히 비서가 들고 온 그 결제 서류는 그 보관 중인 물건이 아닌 거죠. 그죠? 현존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압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대원 판례였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맞죠? 급하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요거는 압수영장이 아니고 체포구속영장의 경우에만 이런 게 가능하죠. 왜? 도망다니는 놈을 잡기 위한 거니까 영장 없이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영장을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압수수색은 어디 있는 창고에 들어가 있는 물건,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이런 걸 압수하는데 그 뭐 창고에 있는 물건이 발이 달려서 도망갑니까? 컴퓨터가 뭐 막 혼자 굴러가요? 안 되죠. 그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영장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지 다 뺏어놓고 나중에 영장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긴급집행 여유가 없죠.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 T가 경찰관이 전화사기 범행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압수한 것을 위법함으로 왜 위법해요? 아니죠. 관련 범죄는 영장주의 예외에 관련 범죄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혐의자의 점유유통을 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전화사기 범행자,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으로 긴급 체포하면서 그놈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점유유통을 훔쳐온 거라든가 뭐 이렇게 잃어버리고 간 거죠. 이걸 압수한 것은 적법합니다. 그래서 점유유통 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리얼.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제법상의 권리, 민법상의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 이건 형사법상의 의무죠.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요거 빼고 다 기억, 니은, 티거 세 개가 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0번.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판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이 문제는 진짜 경찰 승진 시험 전용 문제입니다. 경찰 승진, 경찰 실무와 관련된 문제죠. 그랬는데, 한 2, 3년 전인가, 경찰 채용시험에 비슷한 게 한번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 승진이나 경찰 채용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한번 보시되, 그 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뭐 눈을 감으셔도 될 문제입니다. 다른 시험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1번.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혹시 다른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게 상식에 맞는 건가 문구에 맞는 건가 요거를 판단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 시에 운전자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해를 실시하지 않고 그래서 부세요 그러니까 안 불고 나 이거 부는 거 이거 좀 못 믿겠으니까 피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자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해를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 측정기와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나 참 정확하네요. 12분에 경고한 후에야 체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의가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객관적 정당한 상사에 하여 권익이 행정에 침해되어 단정할 수 없다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도 말이 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해낼 수 있는데 금방 그 피 안 뽑았다고 해서 1시간 있다 금방 뭐 주사기 들고 옆에 서 있어야 됩니까? 음주 측정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 음주 측정 거부하면 호흡기 부는 거 거부하면 피를 바로 뽑아야 돼요? 아니죠. 차 태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 불러와서 간호사 불러와서 뽑아야 되죠. 그럼 1시간 지나죠, 당연히. 집에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답이네요. 1번이 답이고. 2번,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들이박았다는 거죠.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후 약 2시간 후에 집에 있던 피고를 임의 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 요구 당시에도 피고는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었다면 취해서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그 음주측 요구는 적법하다. 그렇죠. 피해자가 분명하니까. 3번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 한 측정이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 공무원이 혈액 채취한 측정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불라 그랬을 때 안 부르면은 바로 그냥 호흡 음주 측정 불응죄로 잡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안 불면 혈액 피 뽑을래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4번도 뭐 당연한 거고요. 음주 감주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입건 수치죠. 인정할 만한 상당히 있다 볼 수 없다. 맞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는데요. 자, 양이 많으니까 일단 20문제에서 끊고 좀 쉬었다가 다음 20문제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